predicting the future is difficult. I'm not projecting the future 50 or 100 years from now. When I wrote the book 10 years later, most important, the engine, quite frankly, is going to be emerging markets, but no longer so much China, but rather, as I was mentioning earlier, India, the Middle East, Africa. I think there's going to be a lot of wealth creation there over the next few years. I think we're going to see also a very consequential industrial revolution in Africa. Africa will have become the second biggest region by population in the world. And I think that's going to be very, very consequential. 글로벌 경제의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콘텐츠 글로벌 머니톡 제58회 시작하겠습니다. 오프닝이 조금 달라졌죠? 그렇죠. 3프로TV의 주축이 되어온 신과 함께 시리즈를 저희가 아마 조만간 넘겨받을 것 같아서 미리 해보겠습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그 넘겨받는다는 그게 뭐냐면요. 여기 오래 보시는 분들은 아는데 3프로TV가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레전드 방송을 만드는 걸로 그렇죠. 시작했습니다. 저도 기억해요. 네, 그거 할 때가 경제의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콘텐츠 신과 함께 오늘은 7번째 손님 모셨습니다. 뭐 이렇게 시작했다가 이제 이런 거의 뭐 버라이어티 쇼가 됐는데요. 그래도 뭔가 마스터피스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아마도 글로벌 머니톡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58회입니다 벌써 글로벌 머니톡. 올해 안에 60회를 한번 채워보죠. 꼭 그런 강박인데 그런 거. 아유 뭐 될 것 같아요. 60회? 예, 벌써 뭐 어렌지 돼 있는 섭외가 돼 있는 그 2023 글로벌 네. 경제 예측. 쇄도하고 있다면서요 인터뷰 네, 요청들이.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 그 17명을 지금 네. 그 섭외가 거의 이루어져 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오늘도 오늘 인터뷰는 어떤 분과 나누셨습니까? 마우로 기엔 지금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영학과 교수. 근데 주로 이제 어떤 뭐랄까 일선 그 비즈니스 리더 기업 경영인들이 예. 자주 불러서 얘기를 듣는 학자 중에 한 명이죠. 미래의 전망, 네. 앞으로 시장의 트렌드, 그다음에 세상이 어떤 그 주제를 통해서 내지는 어떤 변수를 통해서 세상이 지형이 바뀌어 나가는가. 쉽게 말하면 10년 후쯤에는 세상이 그렇죠. 어떻게 변해 있을까? 예. 그런 책인데요. 다행히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어서 출판이 된 책입니다. 그렇죠. 저자는 마우로 기엔이라는 분인데 스페인 출신의 학자입니다. 예. 펜실베니아 대학 유펜이라고 부르는 그 펜실베니아 대학의 유펜 비즈니스 스쿨 비즈니스 교수 그 경영학과 교수를 오래 지냈죠. 스페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미국에서 네. 그 오랜 그 뭐랄까 교직 생활을 했었죠. 스페인 출신은 보통 미국에서 오랜 교직 생활을 못 합니까? 하긴 sorry. 근데 이 미우로 기엔 교수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네. 그 사실은 성장기에 넘어온 게 아니고 성인이 돼서 나중에 와서 머리 커서 이제 유학 왔다는 얘기죠. 그렇죠. 유학을 와가지고 네.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미국에서 교수로 활동을 하다가 네. 그 다음에 비즈니스 예측서를 많이 썼죠. 그런 유명하죠. 그런 교수로. 그리고 저도, 이제 지금은 영국 케임브리지로. 그래서 네. 참 자기 고향 스페인하고 가까운데 영국으로. 제가 영국에 있을 때 한번 경험담. 만났었어요? 아니요. 그 영국에 있다 보면 온갖 농산물을 다 수입해다 먹지 않습니까? 영국은 그렇죠. 예. 농사 잘 안 짓죠. 그런데 스페인 하면 기억나는 딱 두 가지입니다. 제에게는 참 그 돈이 딸리는 유학생에게 가장 좋은 거 그게 뭐냐면은 스페인 수박. 스페인 수박 싸요? 예, 싸요. 맛있어요. 한국 수박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망만한 것부터 해가지고 큰 것까지 다양한 사이즈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 지내는 유학생들이 사다 먹기 딱 좋아요. 1인분 정도 되는 사이즈 그렇죠. 있나 봐요. 1인분 사이즈 그걸로 잘라서 팔기.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잘라서 껍질 좀 팔기도 얇은 하죠. 거. 그다음에 두 번째 퍼시몬, 스페니시 퍼시몬이라 그래가지고 단감. 네. 영국에는 단감이 없거든요. 그래요. 근데 제가 섬진강변 소년이기 때문에 이 단감에 대한 향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을만 되면 단감을 좀 먹고 싶어서 그런데 슈퍼마켓 가보니까 네. 스페인산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아 영국에 유학할 때 네. 슈퍼마켓 가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스페인은 제가 재정 위기 때 한번 마드리드를 방문해서 그 재무장관이라든지 그런 사람들하고 취재를 했던 경험과 그 다음에 기억에 남는 것은 수박과 단감. 죄송합니다. 참 얇은 인연. 얇은 인연입니다. 그래도 그렇습니다. 저기 뭐냐 그 지금 반가워요. 지금 미행 교수님이. 네. 그럼 뭐 오늘은 전반적으로 좀 기초 지식은 적더라도 네. 미래에 어떤 트렌드가 펼쳐질 건지에 대한 인터뷰인 것 같아서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바로 인터뷰 시작해 보죠. 교수님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책 제목이 2030년 사실 2030년이라고 하면 미래라고 하기도 어려울 듯한데요. 굉장히 또 그런 코앞에 다가와 있는 눈앞에 다가와 있는 미래를 예측한다는 굉장히 위험한데 어떻게 그런 용기를 발휘하셨는지 궁금합니다. Well, look, sometimes since you studied economic history, it's very difficult to predict the past because we also have different analysis about the past, right? About history, about historical events. And you're absolutely correct. Predicting the future is difficult, but first of all, I'm not projecting the future 50 or 100 years from now. It's when I wrote the book 10 years later, because the book came out in the year 2020. And I basically follow the methodology based on where are demographic trends taking us. And you see, it's always dangerous to project trends. But, when you think about what's going to happen in the world in 10 years from now, for example, the young consumers, the young workers of the future, they've already been born. So we know how many there are. We also know how many people we're going to have above the age of 60. We know how many women we're going to have, how many men. Then what I do is I try to calculate how much money they're going to have in their pockets, how rich they're going to be, depending on the economy. So yes, I mean, it is complicated and dangerous or risky to predict the future, but we have to do that because as human beings, I think we have this necessity to try to anticipate what might happen to us. 사실 이제 본인은 뭐 많은 그 다른 전문가들 이른바 이제 퓨처리스트라고 미래를 전망하는 사람들이 50년이나 100년 뒤를 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비즈니스 리더를 주로 상대해야 되는 비즈니스학과 교수 같은 경우는 경영대학 교수 같은 경우는 당장에 눈앞에 펼쳐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주목할 수밖에 없겠죠. 실용적인 그렇죠. 변화에 대해서. 예. 근데 교수님 그 사실은 인구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제 귀에는 뭐 석유 매장량, 원유 매장량을 바탕으로 미래 경제를 예측하는 것만큼 굉장히 현실성이나 설득력이 떨어져 보이거든요. 그 인구 변수가 그렇게 중요한 현상인가요? Demography is all about human populations. Behind every consumer market, behind every labor market, behind every financial market, behind the entire economy, what you have is people. Without people, you don't have an economy. And it's such a basic thing. You want to understand how many people there are, what is their age distribution, how long are they likely to live, how they are distributed. You want to segment them to understand different groups of people and understand their behavior. So I think population lies at the foundation of everything, and it's so important to understand population trends. 네, 교수님 책을 잠깐 읽어보니까 아프리카를 다음 미래에 꽤 짧은 미래에 세상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예측하셨던데 구체적으로는 아프리카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왜 그렇게 보셨는지요? Well, look, I decided to focus the book on the year 2030 and what the world may look like in the year 2030. Because by that year, several very important tipping points are going to be reached. So the first one is that Africa will have become the second biggest region by population in the world. And I think that's going to be very, very consequential. So it will become bigger than East Asia, which includes South Korea, as well as Japan and China, and so on, for the first time. It's also a moment in which we're going to see that we're going to have more people above the age of 60 in the world than in any other age group.
So this is also very relevant because up until very recently, the younger groups in the population were always bigger than the older groups. But that's no longer going to be the case because of the decline in the number of babies. And also, just to give you another example, by the year 2030, more than half of the wealth in the world is going to be owned by women. And that is also, I think, a big change from where we were 20 or 30 or 50 years ago. So all of these things are going to, reach a tipping point by roughly speaking the year 2030. And we're going to be in a very different situation as a result. 참 젊은 인구. 네. 사실 그 아프리카가 미연 교수의 말씀을 이제 종합해 보면은 아프리카가 어떤 첨단 산업이 네. 아니고 그러니까 생필품 생산기지. 기본적으로 생필품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수박, 그렇죠. 단감. 단감 그런 거 생필품. 갑자기 나는 공업을 얘기했는데 제조업을 예. 얘기했는데 뜬금없이 이 기본적으로 뭐 기저귀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우산 네. 내지는 뭐 자동차의 기초가 뭐 늘 이미 알려져 있는 범용 기술로 만드는 예. 자동차 부품 이런 것들은 전형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의존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저임금 지역으로 이 이른바 글로벌 산업의 천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 천위가 이루어지는데 사실 지금 그동안 중국, 그다음에 지금은 방글라데시, 인도 갔다가 뭐 베트남 거쳐서 그다음에 어디서 만들어진 그 기저귀를 갖다 쓸 것인가? 네. 사실 아프리카이지 않을까요? 뭐 그렇다는 그거밖에 거죠. 없죠. 아니면 네. 에스키모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펭귄은 지역은 못 만들 거고. 그 지역은 또 생태 보존 지역이라서 함부로 예.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뭐 유일한 남은 답일 수는 있는데 그렇죠. 궁금한 건 그 산업혁명이 조만간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아프리카를 중심. 네. 교수님, 그 사실 책 속에서 저에게는 사실 좀 낯선 용어였습니다. lateral thinking, 뭐 수평적 사고, 뭐 측면적 사고, 뭐 사실 한국말로 번역하기는 참 힘든데 이 lateral thinking이라는 말의 의미가 한국 독자들을 위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Well, lateral thinking means that in order to understand what the future might bring, you need to connect the dots. You need to see where the different trends, demographic trends, economic trends, technological trends, financial trends, how they relate to one another, how they converge on one another. That is really, really important. Just to give you an example, everybody is these days looking at China because China, of course, is going through a lot of changes, but it's also becoming a very big economy. But the question is, well, in China, what we also see is a population decline, right? For the same reasons that it's occurring in other parts of the world. And the big question there is, what kind of an impact is that going to have on the global economy? And for me, the biggest impact is going to be that if the Chinese population continues to age, continues to become older as a result of this decline in fertility, then what we're going to see is that savings in China will eventually also decline because older people, what they do is they use their savings. They don't accumulate more savings. They use their savings once they are 60 or 70 or 80 or 90. And that in turn is going to have a large impact because China, as you know, has been funding deficits throughout the world, including in the United States and also in Europe. So that is an example of lateral thinking, how we go from the number of babies in China to what may happen to debt markets or financial markets in the United States and in Europe. 사실 우리가 이제 뭐 경제학을 해본 거나 경제학을 공부해본 학생들은 다 아는데 이 계량경제학적인 통계를 돌리다 보면은 이 어떤 뭐랄까 밀접한 상관성 만 가지고 모델을 만들 때가 많거든요. 네. 근데 이 수평적 사고, 이 lateral thinking 이 기법은 아주 직접적이거나 아니면은 상관관계도 없어 보일 듯한 변수가 서로 주고받는 네. 그런 상황을 가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현상을 이해하는 거라고 설명을 하시네요. 큰 그림. 예. 네. 뭐 궁금한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보죠. 교수님은 이 책에서 암호화폐의 미래에 대해서 매우 밝게 보셨던데
이 책이 뭐 대략 한 우리나라에 한 1, 2년 전에 번역되었으니까 이 책을 구상하시고 쓰시던 시기는 그보다 좀 앞설 것 같은데요. 여전히 암호화폐에 대한 시각은 같으신지, 최근에 여러 뭐 거래소와 관련한 스캔들도 있고 그러니까요. 혹시 생각이 바뀌셨는지 궁금합니다. In the book, I don't think I said that cryptocurrencies were going to succeed in the sense that they would displace currencies issued by national governments. I said that, you know, the dollar, the yen, the renminbi, the won would still be there. What I said was that the future that I anticipated was one in which we would have digital tokens that are far more than just currency, and that without those other features, they wouldn't succeed. Now, by those other features, I mean smart contracts, I mean discounts, I mean all sorts of other information, supported also by the blockchain. So the blockchain is the underlying technology. But in other words, digital tokens that would make the economy so much more efficient, especially when it comes to record keeping and to facilitating transactions. But those transactions can be denominated in dollars or in renminbi or in wons, not necessarily in cryptocurrency. I think we need to think more broadly about the potential of digital tokens as opposed to just cryptocurrency. And of course, over the last few months, as interest rates have risen for the dollar, for the yen, for the euro, and so on, we have seen, you know, what I think many of us were thinking, that cryptocurrencies were a big bet. In some cases, so unregulated and so chaotic that a lot of illegal behaviors were perpetrated. And as a result of that, what we've seen is that their value has been so volatile, and in fact, even has come down to zero for some of these currencies. And in particular, also some of the platforms that you know, sell these currencies or operate with these currencies have essentially gone bankrupt. So I think, again, I mean, money is a very special kind of thing. And people are always looking for trust and convenience when it comes to money. And I think cryptocurrency has not generated that trust or that convenience. But once again, I think the future is in digital tokens, especially smart contracts. So something that goes well beyond cryptocurrency. 여러 가지 돈이란 무엇인가, 돈의 존재론을 놓고 여러 가지 논쟁이 있지만은 지금 뭐 거의 그 FTX 사태 때문에 그 블록체인 생태계가 사실은 좀 흔들리고 있기는 하죠. 이게 이제 완전히 붕괴로 갈 것이냐, 그것은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미행 교수 같은 경우는 그 어떤 단순한, 이 표현은 그렇게 말해요. 단순한 화폐 이상의 그 디지털 토큰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온라인 뱅킹 시스템에 의해서 0101로 이루어진 단위로 이제 옮겨가고 이동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와는 별도로 블록체인을 기술을 바탕으로 한 뭐 굳이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는데 중앙은행의 디지털 코인, 그것도 하나의 어떤 뭐랄까 미행 교수가 말하는 후보 가운데 하나일 것 같고요. 그런 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교수님, 아까 중국의 고령화, 그다음에 저출산 고령화, 글로벌 캐피탈, 그러니까 자본 흐름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하셨는데, 한국 독자를 위해서 좀 자세히, 이웃 국가니까 자세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You know, the situation in China is very peculiar. As you know, they abandoned the one-child policy 6 or 7 years ago. First for a two-child policy, and then a three-child policy, and then now there are no restrictions. But still, you know, the number of babies per woman in China continues to go down. And that's, of course, because other changes are taking place. Amongst them, that women have better access to educational opportunities, and they have jobs and careers. And so they postpone having their first baby, or they don't have any babies whatsoever. Now, there are two kinds of impacts on this. One is on the real economy. So China, of course, continues to still have a labor, you know, cheap labor, because of all of the people still living in small towns that you know, can be employed in manufacturing. But sooner or later, this will have an impact on the economy, also from the point of view of consumption and from the point of view of savings. So it will have an economic impact.
it may also have a financial impact. On savings, because as the population becomes older, as China has more and more people above the age of 60 or 70 or 80, those people are no longer accumulating savings, rather they're using savings. And therefore then China as a country will be in a less prominent position globally, right? As an exporter of savings, not just an exporter of goods. And this is going to have an impact in the US or Europe, where we have been very lucky to have all of those flows of money essentially helping us fund deficits, especially in the United States. So some economists even speculate that assuming, which I think is the correct assumption, the number of babies in China continues to go down and the population ages very quickly, then there might be upward pressure on interest rates in the United States because there will be less money coming from abroad willing to cover the deficits. 사실은 중국은 지금까지 저축을 수출해 왔지 않습니까? 남는 돈으로 미국 국채 샀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미국은 외환 보유액. 그 생필품 사들여서 나온 적자를 국채 팔아서 메꾸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빚을 팔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영어식으로 말하면 빚의 수출 국가, 저축의 수출 국가 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뭐랄까 산업화의 급격한 산업화의 소득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미래의 사회 안전망이 불안하니까 이제 각자 도생의 어떤 흐름 자본주의를 이제 오랜만에 경험을 하고 네. 그래서 중국인들이 아주 놀라울 정도의 저축률을 자랑을 했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저축률이 만약에 고령화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우리 고령 사회를 진입하면 확실히 저축률이 떨어지고 네. 제한된 자원에서 예산 안에서 써야 되지 않습니까? 지출이 느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미국 국채를 누가 사줄 것인가? 그런 문제가 예견된다는 거죠. 물론 후보는 있습니다만 뭐 예. 인도도 있고 또 다른 사실. 여전히 일본 같은 경우는 초저축 사회니까요. 네, 거기는 투자가 없고 저축만 하는 사회니까 그런 상황이죠. 그런 후보국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미국의 막대한 국채를 사줄 만한 재무 채권을 사줄 만한 후보가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중국이 수출을 저축 수출을 중국 이외에 다른 나라들이 외환 보유액을 쌓고 미국 국채를 살 거다. 예. 사기는 사겠죠. 산수적으로 보면 미국이 적자를 내는 만큼 누군가는 흑자여야 똔똔이니까. 그렇죠. 글로벌. 네, 남극의 펭귄이 흑자를 내지 않는 한 사긴 사겠죠. 교수님, 좀 전에 아프리카에서 산업혁명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해주셨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글로벌 산업의 지형 내지는 글로벌 분업의 양상이 어떻게 좀 바뀔까요? Well, I think we're going to see two revolutions in parallel. When it comes to industry, I think in the United States, in Europe, in China, in South Korea, in Japan, we're going to see an industrial revolution in terms of robotic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nanotechnologies. Okay, so we're going to see automation, we're going to see all of that. But at the same time, I think we're going to see also a very consequential industrial revolution in Africa. So Africa is a country where, as you know, the agricultural sector is still not very productive. So I think first, there's going to be a revolution in terms of increasing productivity in agriculture. That is going to generate surpluses. That is going to essentially attract also investments in food processing and the processing of other agricultural products that have industrial uses. So that will, then start creating an industrial revolution in Africa. And I think this process is going to be in part fueled by the fact that Africa is going to be very dynamic. The population is still growing, although growing more slowly than in the past. But as you know, African countries doing better and better over time. There's still many problems over there, poverty, corruption, and so on, but doing much better than 20 or 30 years ago. So I think in the next 10 to 20 years, we're going to be witnessing a lot of economic change in Africa. And look, I think people shouldn't think about Africa as a completely backward country. They have been using mobile payments for the last 10 years now. They have been using mobile health also for the last 10 years or so. In fact, in many respects, they are more advanced than other parts of the world. But let me also add this, which is
an element of caution here. If Africa doesn't succeed in terms of transforming its agricultural sector and its industry and industrial growth, then that's going to be a problem not just for Africa. It's going to be a problem for the entire world because of this demographic growth in Africa. 한국과 유럽,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나노 기술이라든지 AI라든지 아니면은 바이오 등 첨단 산업의 중심지게 될 테고, 그다음에 아프리카에서 이게 이런 거일까요? 그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 내지는 에이즈 치료제를 한국이 팔고, 그 아프리카에서 만들어진 우산, 신발, 기저귀, 그다음에 기타 뭐 속옷들, 그다음에 의류들을 수입해서 쓰는 그런 구조겠죠. 글로벌 분업 구조가. 그렇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교수님, 그 국내 투자자들이 아프리카 말씀하시니까 어떤 눈여겨봐야 될 나라가 어디인가 자연스럽게 궁금해집니다. 국내 투자자들을 위해서 그 거대한 아프리카 대륙의 한 100여 개 나라가 모두 일시에 동시에 산업혁명을 겪을 것 같지는 않고요. 어느 나라를 주목해봐야 할까요, 교수님? So Africa, as you know, is a very, very big place. In terms of geographical area, it's bigger than China, India,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combined, right? It's very, very large. There's more than 50 countries in Africa. But when you think about the economy, there's 6 or 7 countries that account for 80% of economic activity. So essentially you have Nigeria, which is the largest economy, South Africa, Ghana, Kenya, Uganda, and Senegal. And taken together, those countries already account for 80% of the action. There's development there, but again, there's problems as well, as I mentioned earlier. But it is, I think, in the interest of the world to see African agriculture transforming itself, becoming more productive. And I think it's also in the best interest of everyone in the world for industry in Africa to start creating more jobs. And unfortunately, this is something that still needs to be developed in many African countries. So that's why I was saying that the trends in Africa look good, but the risks are still there, because there's all of these problems are still inherited from the past that haven't been resolved. But as you know, if Africa succeeds at lifting people out of poverty, if Africa succeeds at developing its middle class, the middle class in Africa is no more than 10 or at most 15%, depending on the country, of the entire population. If they continue to grow the middle class, that will be a factor that will produce stability in Africa, right? As you know, in Asia, in Europe, in the United States, the size of the middle class is really important, right? Having a vibrant middle class, because that provides the economy and also the political system with stability. 저는 사실 이 교수님의 말씀 중에서 뭐 여기서 보면은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다음에 가나 이런 나라들은 좀 우리가 이미 예상했던 나라죠. 그런데 거기에 우간다가 끼어 있습니다. 우간다, 세네갈. 사실 뭐 우간다라는 나라가 그 산업혁명, 아프리카 산업혁명에 그 저희 뭐랄까 후보국 가운데 하나다라는 게 좀 인상 깊습니다. 인구 많은 나라들을 주로 이제 뽑으시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참고로 저기 제가 이제 2002년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월드컵 하기 직전에 그 한 기업에 이제 기자들 보통 초청을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거기 유명한 그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그러니까 SI 기업 가운데 하나가. 거기 갔을 때에 남아공을 갔었어요. 예, 남아공을 갔었을 때 거기서 제가 눈여겨봤던 것은 거기에 뭐 사실 참 서글픈 역사를 갖고 있죠. 빈부 차이가 너무 심하고 지금도 사실 그 흑인들의 대다수가 절대 빈곤 선상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런 불편한 현실을 외면하지는 않았고요. 그와 함께 그렇다라면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면은 저 나라에서 이른바 블랙 부르주아지, 그러니까 그 흑인, 그러니까 네이티브 뭐라 그럴까, 이거 좀 인종적인 용어를 좀 피하기 위해서 제가 버벅거리고 있습니다만은 흑인
흑인 그 산업자본가 예. 흑인 산업자본가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가를 놓고 한번 그쪽에 이제 그 많은 얘기를 나눠봤어요. 근데 아직도 사실 그 지역은 산업화 초기에 흔히 이 어떤 금융 자본가 그러니까 고리대라든지 네. 돈놀이를 해서 버는 사람 그 다음에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해주는 실정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새롭게 흑인 교사, 흑인 중간 경제 관료, 그 다음에 이른바 이제 고위 관료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에 충원된 인재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단계까지는 제가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사실은. 네. 근데 그때는 이제 이른바 그 경제학적인 용어로 블랙 브루주아지 그 흑인 자본가는 사실 목격하지 못했거든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자, 교수님, 뭐 이런저런 미래 트렌드를 공부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돈이 어디로 흐를 것이냐를 좀 예측해서 좀 세속적인 욕망을 채워보고자 하는 목적도 없지 않은데 말씀 하신 김에 2030년 지금부터 약 한 7, 8년 남은 그 시점에서 돈이 어디로 흐를 것인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어떻게 답을 주시겠습니까? And parts of the economy where we're going to see wealth creation over the next, few years to the year 2030. Part of it will be driven by technological advancements. There's no question about it. We were talking earlier about automation, about artificial intelligence, about nanotechnologies. We could add the blockchain. We could add 3D printing, certainly biotech, and everything that has to do with new ways of addressing disease, preventing disease, curing disease. All of these, there's going to be an explosion and a lot of wealth creation around that in the world. I think the second most important engine, quite frankly, is going to be emerging markets, but no longer so much China, but rather, as I was mentioning earlier, India, the Middle East, Africa. I think there's going to be a lot of wealth creation there over the next few years. Those economies are doing increasingly better, and they're going to be contributing more to the global economy. I think the big challenge, of course, is something that we haven't talked about, which is climate change. But even climate change, you can turn into a source of growth if we see it as a problem that requires investments, that requires innovation, that requires hard work. So even climate change can be a dynamic factor in the economy if we take it as a challenge and we decide to invest in order to tackle it. Political economy is all about how economics and politics come together. It's about how countries, make decisions about how they want to operate in the global economy. And there are different models or different ways of arranging politics and economics. I mean, you can have an economy that is very liberal, that is very open, that is very much subject to market forces, or you can have an economy that is more driven by government intervention. You can have a bigger state, you can have a smaller state, you can have more taxes, less taxes. All of these things are part of the political economy. But you see, I'm very optimistic about the political economic landscape in the world. Why do I say that? Because we have countries essentially in the world that have chosen different ways of competing in the global economy. And I think that's very healthy. So not everybody is like the US, right? Well, as an alternative to American capitalism, we have Europe, where, as you know, taxation is higher. The social safety net is much more extensive. Government intervention. Well, there are some disadvantages to that, but there's also some advantages. And then you have China, which represents yet a very different kind of model, right, as to how to develop, and so on and so forth. So I think we're seeing different kinds of political, economic configurations in the world. And that's good, because then we can see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each. And if you remember South Korea, your country, when it developed, you essentially, chose bits and pieces from different places. You brought from Japan industrial policy, but you also believed in free trade and
you entered into a very important alliance already in the 1960s with the United States. And more recently, you have integrated many of your manufacturing processes with China, right? With plants and other activities in China. So you have been, playing to the strengths of the different models. And I think that's, again, very, very healthy. 사실 뭐 바이오 하면은 누구나 다 이제 차세대에 아니면은 이른바 굉장히 그 자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그 업종 가운데 하나다라는데 이런 팬데믹을 거치면서 네. 바이오가 이제 확실히 각광받는 주목받는 산업인 거 아직 그 결실은 투자자들에게 아직은 돌아가고 있지는 않죠. 매우 중요한 산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예. 거죠. 그렇습니다. 자, 뭐 인터뷰는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많은 중요한 내용의 책들은 이미 우리나라에 출판된 책이라서 네. 2030 축의 전환 출판사는 3프로TV 출판은 아니군요. 네. 이 책 내용 보시면 아마 꽤 많은 또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절반이 임시직이 될 거다. 뭐 이런 내용도 들어있고. 예. 그 의미심장 안에 8가지의 어떤 축의 전환. 물론 그 출발점은 그 저출산 노령화. 그 다음에 젊은층 새로운 중산층이 탄생하고 그 다음에 그 여성들의 부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얘기. 예. 그런 참 의미심장한 사실은 그 여성들의 부가 많이 늘어난 시기가 있긴 있었죠. 역사에서도. 자, 교수님 뭐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뭐 그럼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인터뷰 하실 분은 어떤 분입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네. 2023년 내년 경제 전망. 예, 글로벌 경제 전망. 마틴 울프, 그다음에 스티븐 노치, 예일대 교수. 예. 그다음에 이제 그 통화론자이면서 연준의 통화 정책 지금 거의 그분의 예측대로 맞아왔는데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강력한 비판, 통화주의 입장에서의 강력한 비판을 하고 있는 스티브 행키 이런 교수들을 불러다가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 유럽 경제 그리고 구체적으로 페드가 지금까지 해온 인플레이션 파이팅을 어떻게 보는지. 예. 그 다음에 에너지 시장의 원유 시장 특히 원유 시장의 전망. 다음 주서부터 약 한 달간에 걸쳐서 2023년 글로벌 경제 전망, 시리즈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야. 그 세계적인 석학들 사이에서도 좀 화제가 되겠어요. 너 혹시 전화 받았니? 뭐 이렇게 미스터 강 알아? 뭐. 근데 인터뷰하자고 하더라. 그런가요? 아직까지 네. 뭐 그런 후문을 서로 교차 확인을 못 해봐서 네.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뭐 저희도 좀 더 열심히 분발해서 K 인터뷰로 또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글로벌 모니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 시간에 푸짐한 좋은 인사이트 가득한 인터뷰 들고 올 테니까 여러분 뭐 느긋하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